오랜만에 모십니다. 차병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전 더불어시민당의 대표. 아유, 4년 전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4년 전에 엄청난 경험을 하셨지. 네, 멋 모르고 뛰어들어갔다가. 제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교수님이 그 소수 정당과 협상을 하고 그 다음날 좌절의 이야기들. 제가 기억하는 건 합의했다가 2시간 있다가 번복했다가 또 2시간 있다가 합의했다가 또 그날 저녁에 번복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합의했다가 가면서 또 번복하는. 2019년도 가을부터 서초동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 우리 막 예측을 했었잖아요. 전국의 시민들이 그 당시 버스 타고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지역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당 만드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저한테 이제 삼고초로 비슷하게 와가지고 교수님도 좀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현실 정치에는 성격상으로 잘 안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교수님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제가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의 권한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더라고요. 대표 그러니까,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 지도부가 사적인 욕망을 개입시키게 되면은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저를 픽업을 한 것 같아. 교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 다치지 말고 자중하라고. 학생들 다치는 거 걱정을 하는 마음이면은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박정희 퇴진 얘기하고 전두환 퇴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학생들 굳이 희생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선생님들이 앞에 쓰시면은 문제 해결이 빨라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네, 학생 때. 그러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선생님들이요. 그 당시에 내 자신한테 스스로 약속한 게 나는 학생들을 앞에다 내보내지 않겠다. 내가 제일 앞에 나가겠다. 이런 그 약속을 지키기는 심정으로 지금 당대표 수락을 하는 거다. 둘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끝나는 날 바로 나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새벽에 우리가 압승한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당대표 사퇴를 SNS에 먼저 올렸지요. 정당 만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모여들고 유력 정치인들한테 또 전화도 와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게 되면 뭐 배지라도 하나 좀 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아무도 뺏지 못한다. 이걸 제가 손을 딱 걷버린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제가 플랫폼 역할만 한다. 우리는 끝나면은 그냥 해산한다. 제가 이제 픽업된 배경이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수정당의 기회를 좀 열어주자는 게 그 개정선법의 취지였었잖아요. 저희가 제일 1번으로 생각한 게 정의당이었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자체 조사해 보니까는 한 17석 나오더라.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사실은 맞았어요. 앞에 10석은 소수정당들한테 주고 나머지 뒤에 6석 내지 7석만 민주당이 후순위로 배치해주면 된다. 이 조건 하나만 딱 내놨어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은 굉장히 명분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걸 안 받더라고요. 지금도 미스테리고 정의당의 엄청난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결국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학자로서 봤을 때 이건 정당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운동권 서클 같더라고요. 정의당이 안 받으니까 플랜 B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수정당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40몇 개가 이게 뚝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소수정당이요. 교수님이 다 만났어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건 검증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한 정당에서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녹음 테이프 딱 앞에다 놓고서 냈어요. 제가 우리 얘기하는 거 합의 사항들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용해져 버리더라고. 왜냐하면은 그때 합의한 게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생겨서 후보가 되지 못하면 거기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그 시스템에 따른다. 거기 합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했거든? 탈락했더니 이제 딴 데 가서 막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수정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교수님이 정신을 잃었어. 사실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소수정당들이 대개가 연령적으로 보면 젊으신 분들이고 평상시에 알던 내 젊은 그 젊은 친구들이 아니더라고. 평상시에 제가 알아왔던.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때 인연이 다 끊어졌어요. 선거 때 광인을 직접 보셨어. 더불어시민당을 추진했던 분들이 저를 등떠밀어 밀어든 이유가 이 역할 해달라고 저기 떠밀어 넣은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당시 얼굴도 많이 안 좋아하셨다고 그거고 끝나고 나서 제가 어깨가 이게 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수 치료 받으러 몇 줄 다녔었어요. 제가 평생 도수 치료라는 용어를 제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밤낮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나 못하겠어. 맨날 바꾸니까. 욕망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욕망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거기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평상시에 알던 분들이 모습이 아니더라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더라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교수님 또 한 번 나서더라고요. 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책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근데 너무 길게 얘기했다. 제가 1월 초에 책 나온다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아, 그 책이 나왔구나, 드디어. 예. 책 지금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1세가 다 나가서 2세 찍었다는 얘기를 구정 전에 제가 출판사에 1세가 몇 거예요? 1000권이요? 3,000부. 교수님은 일단 10,000권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잖아. 총수의 책이잖아. 총수가 할 말을 가지고 보겠어. 이거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읽기 쉽게 썼어. 읽으란 말이 아니잖아. 어? 책을 누가 읽으라고 사요. 책 좀 사줘. 경제 얘기를 하면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자, 책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인군 지금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사과 10,000원 이런 그게 거. 정확한 건데 민공국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조선왕조 말기에 소위 실학파들 대표적인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했던 이제 용어예요. 백성은 굉장히 지금 삶이 있었고 나라는 그러니까 재정 고관이 다 텅텅 비고 왕조 말기의 소위 시대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용어죠. 실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는 요 다음에 바로 자료가 나올 줄 알았더니 책 이쁘죠? 자, 자, 일단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윤석열 정권 출범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한 1.4배. 그러니까 한 40% 정도 더 성장을 했었어요. OECD 평균이 2라고 했을 때 예. 1.4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0.8배로 평균 이하가 된 거예요. 예, 떨어졌어요. 평균 이하가. 가계를 보게 되면요.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때 빼놓고는 우리나라 감소한 적이 없어요. 가계 전체 소득은 웬만해서는 감소 안 합니다. 외환위기 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한국은행 통계에 있는 속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있는 상용직, 정규직들이잖아요. 이들의 임금이 2018년 수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가계들이 이자 갚는 건 이건 뭐 이자가 오르든 말든 간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비라든가 난방비 오른 것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원 가게 되면 의료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서 가는 거는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이게 다요. 음식, 비주류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이 소비 지출이 2011년 수준을 하락했습니다. 13년 전이에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로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1개월 무역 수지가 508억 달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나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무역 수지가 적자였던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김영삼 때까지 37년간 무역 적자액을 합치는 게 얼마냐면 219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지금 21개월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가가 보이잖아요. 외환보유액도 전두환 때 그러니까 유일하게 0.3억 달러가 감소하고 다 증가했어요. 근데 외환보유액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난해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335억 달러 이상이 감소했어요. 국세액이 한 52조 원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거기에보다 더 많이 69조 원이나 줄었어.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정부가 돈을 다 줄이고 앉아있으니까. 그다음 좋아진 거 없어요? 좋아진 거? 올라간 게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 세금 올라가. 우리나라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전체 수출의 한 75%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게 13대 품목입니다. 13대 품목이 작년에 4,610억 달러인데 이게 2014년도에 4,614억 달러였었어요. 한꺼번에 10년 바꿔 했다. 예. 반도체 제면 12대 품목을 보게 되면은 이건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모든 정부의 우역 적자 합보다 2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2년 만에. 대단하네. 외환보유액 증감의 측면에서 봐서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정부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대단한 기록들을 세우고 대단한 있네. 기록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희망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에 그러니까는 한 43%뿐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월급쟁이들의 38%뿐이 안 돼요. 근데 일본, 옆에 나라는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급 격차가 70%입니다. 격차가 적잖아요. 이게 이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에 0.78명이었었거든요. 올해 이제 0.7이 무너진다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1.26명입니다. 일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 소득 격차가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요.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포인트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1% 줄어들면 네. 자영업자는 상대소득이 3.6% 줄어들고 만약에 부채가 10% 올라가면 자영업자 자영업자 상대소득이 소득이 거의 10% 가까이 줄어들고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쓸 돈이 없으면 쓸 돈이 자영업자도 죽는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자영업자를 만나면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네요.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주요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 활동도 함께 하는 거죠. 혼자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금 띄고 다 띄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의 몫으로 떼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의 몫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선출 권력들이요. 이건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몫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함께 생산을 했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소득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사회 소득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이건 국민들의 권리예요, 기본 권리. 자기가 사회 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예요. 이 조중동이라는 데서 세뇌시켜가지고 자기 권리를 모르고 지내는 거야. 그 사회 몫 중에서 또 일부가 어디에 쓰입니까요? 국방이라든가 안보를 위해서라든가 가장 1차적인 배분은 국민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려면은 3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가계소득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들 안 살아납니다. 가계소득 강화해 줄 수밖에 없어. 경제 살리려면. 그 다음에 뭡니까요? 쓸데없는 탈중국 반러시아고 해가지고 국제관계를 망가뜨려 놨잖아요. 국제관계 정상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만 줘야 돼요. 넘겨보세요. 내가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탑보셨는데 진짜. 샘플로 제가 샘플로 제가 이제. 근데 이거를 이 시간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표 이해하시려면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금융에 대해서도 기본 권리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정부가 같이 보증해 준 거잖아요. 정부가 뭘로 보증한 거예요? 정부의 경제력으로 보증한 겁니다. 정부의 경제력은 정부가 세금 거둔 거를 얘기가 경제력이잖아요. 이것도 사회 몫으로 보증하는 거야, 이게 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릴 금융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기본소득과 기본적으로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이 표는 이제 그러니까 책에서 자세히 보시는데 최대 그러면 얼마가 나갑니까? 당장 실행할 수가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니까는 민주당에서 항상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강조하잖아요. 이 효능감을 민주당은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추가소득 한 500만 원 생기게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1,000만 원을 있잖아요. 청년들이 한 5명이 모이게 되면 한 5천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교수님, 이게 표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표는 숫자는 전달 안 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하셨어. 교수님. 이해되시죠? 예. 예? 이 책을 실각을 쓴 이유가 민주당은 민주당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돈에 관한 권리가, 국민한테는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렇죠. 권리만큼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 권리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면 책을 보시는 것으로.